어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을 통해 야당의 입장을 들어봤죠. 오늘은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사실 온 국민들이 지금 메르스에 굉장히 염려가 크고 또 정부 당국도 지금 굉장히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른 목소리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현 정국, 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그 메르스라는 그 전염병에 대해서 보건 당국이 좀 더 그 심각성을 느끼고 초동 대처를 잘 했으면은 국민들께서 이런 불안과 걱정에 떨지 않으실 텐데 우리 보건당국이 초동 대처를 잘못한 점에 있어서는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다 생각하고 예.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 네. 정보도 좀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또 환자까지 공개하는 건 인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르스라는 병이 왜 발병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그 메르스 환자에게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네.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인 장소에 갔다라고 1,500여 명이. 예. 심야 시간에 발표한 거는 그거는 고위공직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일수록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이 또 정치인들이 정확한 사실의 바탕을 둬서 국민에게 정보를 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아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책임자에 위치 있는 분들이 국민들의 불안을 더 부추겨서는 안 된다. 예, 증폭시킨 결과가 됐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메르스에 대한 이런 그 확산 분위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정책 검증에 대한 부분이 조금 뒷전으로 조금 밀려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요. 사실 청문회 야당이 공격을 하는 창이라 그러면 여당은 아무래도 창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좀 제기하고 있는 이슈들을 좀 하나씩 여쭤보고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 우원식 야당 특위 간사께서 나오셔서 지금 몇 가지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셨어요. 예.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지난 2013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위증을 했다. 수임을 119건인가를 했는데 그중에 수임 내역을 선임계를 내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 이건 위증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저가 그 당시 황교안 후보의 장관 청문회 때 법사위 간사로서도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병력 문제에서부터 그런 문제까지 의혹 제기를 했는데 사실 다 해명이 됐고 그래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또 국무총리 후보자가 나오니까 과거에 했던 것도 재탕 삼탕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위증한 바도 없고 또 선임계 내지 않고 사건 변론한 것도 없고요. 없다? 예,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서 소위 야당이 청문회만 하면은 그 허위나 과장된 사실로 낙인 효과.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장을 하다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믿는 낙인 효과를 노리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모레 다음 주부터 청문회가 시작됩니다만은 그 청문회 과정을 잘 지켜보시면은 후보의 발언과 후보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전혀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병역 문제도 거듭 주장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은 두드러기 단마진 하나로 과연 병역 면제가 가능한 것이냐? 또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의혹입니다.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후에서야 단마진 판정을 받았다. 이 의혹이 어제 제기됐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병역 면제를 받으려면은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받으려면은 본인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부친께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거나 이런 것의 이런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황교안 후보자는 아버지가 고물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컸습니다. 결국은 면역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도 두드러기라는 단마진에 걸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병력 면제 판정을 받을 당시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신 지 3년이 됐고 네. 홀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에 비춰봤을 때 과연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력 면제를 받았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자가 57년생입니다. 제가 60년생입니다. 57년생에서 62년생들은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력자를 굉장히 넘쳐 흘렀거든요. 근데 고도 단마진이라는 그 병이 예. 과거에는 병력 면제 사유였어요. 그런데 2002년서부터는 병력 면제 사유가 안 되고 병력 자원이 줄어들어서 병력 자원이 줄어들다 보니 보충력으로 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황교안 후보처럼 고도 단마진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통계가 지금 병무청 통계에 의하면은 204명이나 됩니다. 또 다른 통계네요. 예, 20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고도 단마진으로 무슨 부정한 방법으로 병력 면제를 받았다는 야당 주장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다뤄볼 여지가 예. 있다. 그런 예.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이것도 계속 거듭 주장하는 얘기인데 황교안 장관이 고검장으로 퇴직하고 17개월간 16억 예. 원을 받았다. 그러면 한 1개월에 한 1억 원 정도인데 전관에 대한 예우가 없으면은 시민들로서는 받기 어렵다. 그런데 더욱 부정부패의 척결의 적임자다. 부정부패의 선봉에 나서겠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좀 시각이 우선 있습니다. 이제 황교안 후보자가 태평양의 대표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선임된 사건이 100건입니다. 100건 중에 절반 정도가 민사예요. 네. 절반 정도가 형사 사건이고요. 통상 검사 출신들은 개업하고 한 1년 내지 2년 이내는 거의 형사 사건만 하는데 본인이 그 사건 중에 절반을 민사 사건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험도 풍부하고 어떤 교제 범위가 넓다는 그런 반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태평양 정도 되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그 정도 보수는 다 받고 일합니다. 네. 그걸 갖고 꼭 정관 예우와 이렇게 결부시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이제 받은 돈은 제가 따져보니 한 6,40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돈인데 네. 그 정도가 되고 또 거기서 기부금도 안 냈다고 막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부금도 꽤 많이 냈어요. 한 1억 한 6천만 원 정도 부부가 네. 1억 6천만 원 정도 기부금을 냈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가용 자산이 한 4억 5천 중에서 기부금 1억 6천 이상을 냈다 그러면은 네. 아주 적지 않은 돈을 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또 그런 부분에 일부 시중에서는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와의 어떤 형평성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20억 원을 받고 사실은 사퇴를 했는데 황교안 지금 후보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거는 제가 그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는 제가 자료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개인적인 어떤 예. 판단이라든가 그런 예, 예. 부분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 좀 계속 좀 예민한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괜찮습니다. 대변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다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예, 문제들입니다. 문제들인데 황교안 당시 이제 후보자가 지지난해죠.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 당시에 사실 이제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과 대립하면서 영장 청구를 막았다. 또 실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황교안 후보자가 장관 시절에 본회의장이나 법사위 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또 국정조사 특위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압력을 행사하거나 막았거나 한 적은 없다라고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 황교안 후보자의 말을 믿습니다. 믿고 계시고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사청문회에서 소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또 거고. 최동욱 전 총장을 또 참고인을 저희들이 채택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와서 소상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나오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의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좋은 일로 사퇴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 낮아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나오신다 그러면 진상 규명에 도움은 되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좀 민감하고 요즘 현안일 수 있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국회법 개정을 놓고 여당 내에 나름대로 어떤 갈등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 사실 좀 어떻게 해법을 좀 어떻게 풀어가신? 글쎄 어떤 사안을 놓고 보는 견해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을 토론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이
서로 갈등을 보이는 것은 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당 지도부도 그렇고 또 우리 청와대 지도부도 그렇고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는 이런 해소하는 수순을 밟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예. 또 그러한 그런 마음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부분이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지금도 더군다나 이 메르스 전국 상황에서도 좀 당내에서 여러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뭐가 있을까요? 해결책이? 뭐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제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어떤 인사청문회에 대한 전망을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 청문회에서 보다 더 진실되고 좀 더 확실한 좀 진상규명 또 정책 검증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1번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